안녕하십니까. 국방정책 이제 4주차 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 교정에는 개나리하고 목련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제 아마 4월 달 정도가 되면 아마 초가 되면 교정에도 벚꽃이 아마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맡은 그 업무를 충실히 해서 정말 좋은 결과 있는 그러한 삶의 인생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원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정책 목표는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또 국방정책의 범위, 또 국방과 다른 분야와의 상호 관련성, 국방정책의 결정 과정,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습 목표는 자, 우리가 6가지를 학습 목표로 정했는데 첫 번째는 국방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국방과 정부의 다른 분야의 정책과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국방과 다른 분야, 즉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비 통제의 어떤 상호 관련성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국방 정책의 어떤 범위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국방 정책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순으로 해서 학습 목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전쟁이란 나라의 어떤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죽음과 삶의 문제이고 존립과 패망의 어떤 일이니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생사, 존망, 패망의 문제이기에 살피고 또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현명한 군주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런 자존심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빈틈 없이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 국가를 통해서 그 전부터 진행된 이런 어떤 전쟁의 상태를 살펴보면 자 19세기, 20세기 우리가 전반기에는 보면은 자 자국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약소국의 영토와 이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고 하면 1, 2차 세계대전 이제 직후가 되겠죠. 그때는 국방의 첫째 임무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 2차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의 어떤 피해와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 복구의 어떤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 2차 대전 직후부터는 이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 임무는 만약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즉 최신화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 정책을 어떤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1, 2차 대전 직후에 일어났던 이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이런 핵무기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첨단 재래식 무기의 발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첨단화, 과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국방은 인적이란 혹은 물적 면에서 거대 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국방에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시에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국방 정책의 어떤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 정책의 정의는 뭐냐라는 것이요. 국방 정책의 정의는 국가의 어떤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권위적으로 결정한 행동 지침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국방정책의 핵심 수단이 군사력이므로 국가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권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우리가 국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방정책에서 이제 다른 정책과의 어떤 우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우리가 유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방정책은 다른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한 권위적인 행동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국방정책은 정부의 한 기관인 국방부가 추구하고 있고, 경제정책은 어디에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추구하고 있죠. 외교정책은 어디에서 추구하고 있죠? 외교통상부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방정책도 정부의 한 부처가 추진하는 권위적인 행동 방침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장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공공재다라는 것이죠.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거의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있는데, 자, 국방이나 외교는 시장에 맡겨서 어떤 기업이나 시민단체 혹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국가 안보를 공기 중에 산소와 같다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평소에는 산소의 어떤 고마움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산소가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국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쟁을 당해보면 평소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국방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 그 태극기 휘날리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가에 어떤 그런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영화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동건하고 원빈이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간에 이 장동건이가 동생의 어떤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또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을 대학을 보내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원하게 되고, 동생도 이제 대구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잡혀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군에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겪게 되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태극기 날리고 다시 한번 시간을 보시고 머리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셋째는 무엇이냐면 추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부의 기능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과 인력을 거두어서 국방이라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 남성들을 징집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국민이 내는 세금을 사용해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해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배분 정책입니다. 자, 국방 정책은 배분 정책이라는 건데, 이 배분 정책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준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국방 정책은 국민들에게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 정책은 국가의 세금 중 군사비에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군에게 할당해주는 배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전 어떤 부대원들의 월급을 배분하는 역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국방 정책은 국민들과 군대의 재화와 용역을 배분하는 기능을 여기에서는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런 다른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의 어떤 존망에 관한 사회적 정책이다. 이런 측면인데, 자, 이건 뭐냐면
국방 정책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을 살상하는 이 무기, 이 군대와 무기를 국가가 독점해서 취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이 국방 정책은 물리적인 폭력은 전쟁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른 정부 정책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이 국방 정책은 국가 정책의 생존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사활에 걸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의 어떤 궁극적 정책의 실패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국가의 어떤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다른 정책과의 어떤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방 정책은 국제 수준의 어떤 정책으로서 여기에서는 국가 안보라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 정책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군사 위협을 다루고 다른 국가와 연합해서 위협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외교 정책도 국제적 수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정책은 외부의 위협과 비교해서 한 국가의 군사력이 부족할 때 자체의 군사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동맹국의 군사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수준의 어떤 정책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는. 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국방 정책은 전략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대응을 항상 고려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다룬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른 적대 국가가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적의 행동을 능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이 국방 정책은 항상 전략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한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가 하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전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책 결정과 측정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방 정책이라는 것은 무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에 대비해서 건설하고 훈련시킨 군사력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국방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는 전쟁을 억제하여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국방의 목표인데 전쟁이 없을 경우 국방 정책의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이것이 수치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방 정책의 결과를 계량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 측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다른 정책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중장기적인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식별하여 위협을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방 정책은 중장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정책은 대부분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도의 어떤 그런 비밀성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자, 국방 정책은 다른 국가 정책들보다 1급, 2급 비밀, 3급, 대비 이런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가 미리 알면은 국방 정책의 효과가 어떤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정치 제도 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국방의 세계화와 더불어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증대돼서 국방 예산이나 이런 정책 방향은 공개하고 있지만 정책 수행 방법, 전쟁 수행 방법과 적대국을 다루는 전략은 비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대국이 이런 아군의 어떤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 작전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적군이 이길 수밖에 없고 아군이 개발한 어떤 전략과 무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강제성입니다. 자, 국방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국방정책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와 달리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의 어떤 정책들이 많다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탈규제화로 해서 경제정책이 탈규제 쪽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런 국방정책은 본질상으로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 20세 이상의 남성들 중에서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영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탈규제한다면 국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국방정책은 어떤 다른 국가 정책들보다 이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정책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국방 정책의 우리가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 정책은 크게 7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국방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어떤 주권과 영토를 가지고 영토를 지키고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위협이 무엇인가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북한의 어떤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에 상하는 만큼 큰지 여부를 따지는 위협 분석이 국방정책의 어떤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동맹의 결성과 유지 강화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에서는 어느 국가의 어떤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국방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뭘 합니까? 경쟁적으로 동맹을 결성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북서양 조약기구라고 나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게 이제 한미동맹, 미일동맹, 조중동맹, 동남아 조약, 엔전스 조약 등이 이렇게 결성돼서 이러한 동맹을 통해서 자국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미국의 동맹 파트너 이런 국가들은 국가 정책 중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동맹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어떤 요소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서 동맹의 유지와 발전을 어떤 국방 정책의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 군 구제의 결정이 국방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얼마나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것인가, 그 중에서 지상군이라 해군, 공군, 해병들을 갖고 얼마나 이런 구성할 것이고, 어떤 각 군들의 관계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합동군제인가, 또한 3군 병립제인가, 이런 어떤 군대 인력 중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술 중심일 것인가, 징병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어떤 군구조와 관련된 국방정책가 어떤 면에서는 국방정책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 군사력의 지속적인 현대화, 첨단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군사력 중에서 인력을 제어한 무기와 장비, 이러한 어떤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갖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외 구매를 통해서 이것을 갖출 것인가, 어떤 무기 체제를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준의 어떤 무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첨단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자, 군대의 어떤 전쟁 지속 능력과 그 다음에 동원 능력, 동맹국의 군수 지원의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지속적인 군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동맹국으로부터 이 군수 지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국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자, 군대의 준비 태세를 다룬다는 거죠. 자, 평시에는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준비 태세를 가진 군대를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혹은
뭐 해외에서 훈련을 시킬 것인가, 계급마다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국방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는 자, 군대는 국민의 군대 이름으로 민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7가지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군 규모와 국방 예산을 산정하고 이제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서 적정 어떤 군 규모와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회를 또한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이러한 국방 정책을 이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기가 첨단화되고 전쟁의 피해 범위가 어떤 천문학적 규모가 됨에 따라서 적대적 위협국과 어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 적대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평화 공존을 달성하는 정책도 국가 정책의 한 분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 관련성입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방 정책의 영향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은 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그다음에 뭐 군비 통제,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은 국가 안보의 어떤 하위 개념이지만 국가 안보에 필수적으로 국방과 국방부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 국가 안보가 튼튼하면 국방 분야의 억제력을 제공해서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통해서 국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는 강군을 육성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어떤 주변국들을 보면 군사 위협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어떤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측면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국방이 중심이 되고 주위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비 통제 이거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냐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런 걸 봤습니다. 동시mon적 관계라고 해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제일 큰 것이 여기에서는 국가 안보라고 했죠. 국가 안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국방 정책. 그 다음에 여기는 군사입니다. 마지막 군사. 국가 안보, 국방 정책, 군사. 이것들이 이제 동시mon적으로 관계해서 이제 제일 큰 것이 안보고 제일 작은 것이 군사라고 했다. 그럼 국방은 이러한 분야에 어떤 상관관계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번 보면 자, 국방과 정치를 먼저 살펴보면 자, 정치는 국방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와 요구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고 병역 제도와 예산 이런 것들 또한 각종 법률과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방은 정치의 기반이 되는 어떤 정치 체제를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정치의 안정을 이런 국내 정치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국방과 외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국제 관계를 만들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우호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증진시킴으로써 국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 국방에 유리한 여러 가지 동맹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전쟁을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쟁을 예방하고 한국의 국방에 유리한 어떤 군사 협력과 원전을 획득함으로써 국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외교가 되는 거지. 그러면 국방에서는 외교 분야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외교에 도움을 줄 수밖에 이제 없는데 어떤 외교를 하냐면 자, 군사력을 보호함으로써 외교를 힘으로 뒷받침해서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또 위기시 강압 외교를 가능하게 하고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외교가 활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한 평화 유지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국가의 평화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국방과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국방비를 잘 공급해 줄 수 있고 민간 분야의 어떤 과학기술 발전의 군사 분야에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스피온
스피온이라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군사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스피온이라는 건 뭐냐면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에 어떤 면에 재활용되는 현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국방을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방을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이 민간에 어떤 면에 투자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이러한 효과가 스피온 효과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한 이런 경제 분야에서 발전된 경영과 관리 기법이 이런 군유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도입되면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데, 이 아웃소싱은 뭐냐면 기업 업무, 이런 기업 업무의 어떤 경영 효과라든지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아웃소싱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사시 동원체제의 기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국방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군사적인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국민 소득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사 분야의 기술이 민간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스핀오프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국방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국민의 어떤 생활 터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이제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재난 시 국민에 대한 구호를 제공하고 어떤 대민 지원을 하고 군이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난개발을 막아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분야에서는 국방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냐 하면, 여기에서는 성숙한 사회는 국민들의 어떤 상무의식을 고취시키고 안보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국방의 사회 문화적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은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국방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 분야에서 가난과 어떤 범죄, 문맹률, 이것들이 낮으면 국방의 기본을 공고하게 만들고, 출산율이 높게 되면 병력의 어떤 인구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교육 정도가 높으면 군대의 과학화, 첨단화, 이런 것들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 이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방과 군비 통제는 어떠한 그런 상호 관련성이 있느냐는 거죠. 자, 군비 통제 분야에서 국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상대방 국가의 어떤 신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적대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신뢰 구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안보를 추구하고 공존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지역 국가들 간의 어떤 협력 안보를 지향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방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군비 통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면, 적대국 대비 국방 분야의 우위는 우리 측의 군비 통제 협상력을 높이게 되고, 우수한 국방 기술은 군비 통제의 어떤 검증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 국방은 여기에서 보면 정치, 또 외교, 여긴 경제, 사회, 군비 통제, 그다음에 국정의 다른 분야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지만,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비 통제, 이 상호 긴밀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국방 정책은 윈윈 관계를 여기는 갖고 그다음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이러한 국방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정책 결정 단계는 자, 정부의 의제 설정 단계,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환류하고, 이런 6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의제 과정에는 환류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쭉 해서 다시 한번 의대를 과정으로 오는 어떤 피드백 과정, 이런 피드백 과정을 항상 여기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 과정으로 의제 과정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문제, 쟁점화, 공중의제, 정부의제 이런 어떤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양한 행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택한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의제가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고 요구하는 것이 정부 의제입니다. 이는 정부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문제가 곧바로 이제는 정부 의제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정부 의제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원형 의제 결정 형태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책 과정의 다양한 행위자, 특히 이제 어떤 비정부 단체라고 했죠. 우리 NGO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사회 문제를 비정부 주도 세력들이 이런 이제 쟁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만드냐면 이거는 사회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 문제를 공중의 의제로 만드는 겁니다. 공중의 의제를. 공중의 의제로. 그러면 정부는 공중 의제를 정부 의제로, 이제는 공중 의제 정부 의제로 채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 경우에 이제 외부 주도형 어떤 의제 정책 결정을 우리가 이제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원형 의제 결정 형태는 외부 주도형과 어쩌면 내부 주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부 접근형의 의제 선택 주제는 정부 내 어떤 고유 집단, 최고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이 이제 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세력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를 쟁점을 시켜서 공중 의제로 전환시키느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정책 분석 단계입니다. 정책 분석 단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5단계를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책 단계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정책 문제 파악입니다. 자, 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책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정책 의제로 선정된 정책 문제는 그 해결 찾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체계 분석 방법론을 완성한 미국의 어떤 랜드 연구소에서는 정확한 문제 파악이 대안 선정보다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문제의 어떤 대안 선정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죠. 보면은, 자, 의사가 이제 병원에 그 환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의사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최선의 약을 처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듣고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그 병을 어떤 면에서 낫게 하기 전에, 먼저 처방을 하기 전에 이 병이 무엇인지를 먼저 처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왔는지를 그거를 먼저 여기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병명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이 환자를 여기에서는 처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듣고 처방을 해가지고 이약이 안 들면 다른 약, 이약이 안 들면 또 다른 약, 이런 것들은 의사의 어떤 윤리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할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여기에서는 정책 목표의 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자, 정책 목표는 상위, 중위, 하위 목표가 있는데, 안보 전략이나 안보 정책에서 국방 정책이 나오고, 국방정에서 군사 정책이 나오고, 군사 전략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국방을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큰 거는 동시문적 보면은 이게 국가 안보고, 국가 정책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제일 중요한 국가 안보, 그다음에 여기는 국방 정책, 그다음에 군사,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안보에서 국방 정책이 나오고 군사가 나온다는 이런 것들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목표는
상황과 적합성이 있어야 하고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목표를 그대로 두기 힘들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과 자원이 변화되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이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이 환경이 바뀌었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중간 목표를 통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자주 변경시키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그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대만의 금문두 지역사령관의 봉부방침이 있다. 자, 이 지역사령의 봉부방침을 보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이 3분의 1은 뭐냐면, 자, 봉무방침을 왜 3분의 1이라고 설정했는가 하고 이제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때 이제 총통이 장세기 총통 시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들이 이제 각급 지혜들이 부임하면서 적임자들의 지휘방침이라든지 전임자들의 어떤 지휘방침,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바꾸기 때문에 장제석 총통이 이제 지시해서 전임자가 정한 목표나 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바꾸지 말라. 따라서 3분의 2는 그대로 계승하고 3분의 1만 바꿔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임자가 목표한 바나 계획한 사업을 자주 바꾸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는 상황과의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바뀌어 목표를 그대로 두기 힘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목표를 수정해서 그런 목표를 이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목표를 자주 변경하면 안 된다는 여기서 목표 설정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대안 탐색과 개발입니다. 자, 목표를 설정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델과 기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부가 한 가지 정책 대안을 선택해서 일시에 전국에 동시에 이런 것들을 어쩌면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위험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새마을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자, 전 국토에서 어떤 면에서는 다 그냥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뭐 두세 개 정도의 어떤 지방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먼저 이러한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러게 나서 이제는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국에 확산시키고 또한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수정해서 전국에 확산시키는 이런 시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제된 실험은 대안을 개발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대안의 비교와 선택입니다. 자, 대안이 1, 2, 3은 있다고 가자면 이 대안들을 상호 비교해보는 순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안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결과를 예측해 보아야 하고 이 대안을 집행했을 경우 이익 집단과 그 다음에 피해 집단이 누구인지 또한 피해 집단을 어떻게 설득한지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여부를 알아보는 소망성과 그 대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 여부를 알아보는 실현 가능성 이 대안 비교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소망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합리성, 효과성, 경제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안 선택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소망성, 합리성과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 널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정책 결정 과정의 어떤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문제는 정책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정책 문제의 구조는 이제는 어떤 정책 문제는 어떤 정책 목표의 구조가 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은 목표 달성의 효과가 되고 피해 집단은 목표 달성의 이 효과 향유 집단이 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요 저자가 이제 요것들을 상호 관계가 요거는 상해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 단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모형을 보게 했는데 관료 정치 모형, 그 다음에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조직과정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삼각형하고 역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본 정책 결정에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합리 모형이 될 수 있겠죠. 이 합리 모형이 여기에서는 보면 제일 많이 참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관료 정치 모형, 조직 과정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합리 모형은 뭐냐라는 거죠. 이 합리 모형은 자, 인간이 합리적 동물이라는 가정을 국가에서 연정한 것으로, 자, 국가는 개인과 같이 설정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저비용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리 모형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책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합리 모형입니다. 그다음에 조직가족 모형은 뭐냐? 자, 정부는 이 조직체들의 어떤 집합이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중독립성을 가지고 표준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최종 대안 선택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 선호하는 이 프로그램, 그다음 이 SOP는 뭐냐면 이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직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이 표준 절차에 따라서 최종 대안을 선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관료 정치 모형은, 자, 정책 결정 과정에 이 다양한 관심과 우선순위가 다른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면 여기서 흥정과 이 타협을 통해서 최종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의사결정 주체는 개인이고 정부 내에서 이 개인과 집단 간의 협상의 결과 흥정과 타협을 통해서 최종의 어떤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관리정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집단 사고 증후군이 있는데, 자, 국방정책이나 이 안보정책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어떤 병리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용어는 뭐냐면, 자, 의사결정자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가 집단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면이냐면은, 자, 이 의사결정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키로 한다든지 혹은 한 가지 대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ES맨, 이런 현상으로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961년도에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러한 이제 피그마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났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시 집단 증후군의 사례를 우리가 계속 한번 보면, 자, 1961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3세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CIA가 어떤 중심이 돼서 쿠바 난민을 훈련시켜서 카스트 정권을 어떻게 해서 붕괴시키자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피그만 사건입니다. 자, CIA가 케네디 대통령이 건의했을 때 다 찬성했다는 거죠. 어떤 질문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케네디 대통령이 데리고 온 참모들이 모두 경험이 부족했고 전문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토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동의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패였다는 거죠. 자, 이 피그만 침공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정책 결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2년 10월에 이제 소련의 쿠바에 의해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위한 미국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의의 질문 제기자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스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는 질문을 던져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여기에서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또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선의의 질문 제기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자, 한국의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방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에서 보이는 특징은 대통령 혹은 국방장관이 정책 의제의 설정을 거의 독점해왔다는 것이죠. 자, 대통령이 직접 의제를 제기하고 국방부의 지시를 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승만 시대는 이 한미동맹 결성과 군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자주국방의 실현과 이 방위산업의 국산화 결정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노태우 시대는 어떻게 되면 국방개혁, 주한미군기지 이진, 작전 통제권의 전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국방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는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의제를 선제적으로 주도적, 통합적, 민주적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이제는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 시대, 그리고 전쟁의 어떤 그런 피해를 통해서 이제는 전쟁의 어떤 복구를 위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의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참여들의 행위자들의 의견을 이제 존중하고 유도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이뤄갈 수 있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런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두 번째는 국방 정책의 목표 설정 단계에서 보이는 이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이전에 이 목표와 대안을 제시하려고 서두르는 경향이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문제의 파악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게 되며 제시된 목표를 자주 바꾸게 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도 자주 바뀌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파악이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정책을 어떤 결정하고 의지를 선정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이 올바른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어떤 인식을 이러한 국방 분야의 모든 담당자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찾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대안을 찾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국방 문제 분석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국방 분야와 관련된 세부 전공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 방위산업연구소 이런 것들에 근무하면서 국방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국방정책 과정에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체계 분석가들이 더 배양이 되고 전문가들을 개방적으로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보다는 사실 경제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고급 공무원들, 우리가 이제 사무관이라고 하죠. 사무관 5급 공채를 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뽑고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경제부죠. 경제부. 경제부. 경제부처. 경제부처가 제일 우수한 인원들이고 제일 많이 뽑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국방이라든지, 뭐 사회 문화 이런 쪽에는 인원들이 별로 뭐 지원하는 인들도 많이 없었고 저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는 뭐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 방위산업연구소 이런 것들의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국방정책을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정책은 민간 분야와도 연계되고, 민간 분야의 발전이 곧 국방의 발전이고 국방의 발전은 꼭 민간하고의 연계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경제학, 그다음에 뭐 공학, 역사, 심리, 전략학, 교육학, 법학, 뭐 세부 전공자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융합을 하면서 이런 연구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네 번째는 자, 국방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논리적인 일관성과 계속성이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1980년대에 차기 전투기 도입을 우리가 이제 F-18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후 F-16으로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고 13년이나 걸려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는 정책성의 어떤 계속성,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국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과 계속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방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따라줄 수 있는 이런 신뢰와 계속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 여기는 정책 결정 과정에 수많은 집단이 타는 찬요 폭발 현상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 중앙집권적으로 이 갈등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역량과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따라서 국방사업의 어떤 주체인 국방부가 이 자신감과 전문성,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 통제력을 부여해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입장에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어떤 작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의 어떤 기지 이전이라든지 평택 이전, 뭐 주민의 어떤 그 제주도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자신감과 전문성을 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갈등을 풀어주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 이것이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국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자, 한국에서 관찰되는 가장 주도적인 국방 정책 결정 방식은 뭐냐면 관료 정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이 흥정과 타협, 이 어떤 합리성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이승만 정부나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대,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시대를 봤잖아요. 모두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결단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고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면 우리가 1980년대 우리가 F-16 조직 모형 과정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F-18로 가는 정치, 관료 정치 모형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합리성과 정치적인 어떤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방 정책 결정자들이 자, 집행자들의 어떤 유기적인 연대와 소통이 부족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문제점 이것들을 예견하지 못해서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단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그들의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 단계마다 현장 점검이 필요하고 집행에 따른 또 어떤 상과 벌을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서 의도한 대로 집행이 어떤 면에서는 의도한 대로 집행이 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유인책이 되지 못하면 정책은 집행한 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현장 점검이 이런 정책은 집행되기 이전까지 철두철미한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상호 어떤 면에서 보면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도 걸치고 주민 초청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그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조기 이런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오면서 거의 관주도 그 다음에 그죠? 관주도 관료주도 관료
이런 주제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소통하고 어떤 면에서는 협의하고 이런 논의하는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회에서도 보면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국회를 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국민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것을 소통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자꾸 정착되는 이런 현상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의제 설정 단계로 순환하는 이런 어떤 온전한 정책 과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다시 의제 설정 과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평가, 환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뤄가는 거 보면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면 어떤 대안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루어져가는 것이 우리가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국방 정책 결정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정책 결정을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늘 한번 이런 다시 한번 국방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또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이제 한반도의 군사력의 어떤 군용 분석 이것을 강의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